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제가 알아둬야 될 사항 첫 번째가 30년 일할 동안 금융생활을 영위하고요. 노후생활 30년 일하는 동안 역시 금융생활을 영위할 수밖에 없는데 금융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람 로버트 사노프라는 사람인데 미국에 아주 유명했던 사업가예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금융은 돈이 마침내 사라질 때까지 이 사람 저 사람 손으로 돌리는 예술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좀 이해 가십니까? 약간 어렵죠? 이게 뭔 소리지? 다른 예를 들어드릴게요. 예전에 고객의 요트는 어디에 있는가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1940년대에 나온 책인데 이 책이 아주 히트했던 책이에요. 근데 책 내용을 보면 무슨 얘기가 있냐면 어떤 여행객이 뉴욕의 맨해튼에 놀러 간 거예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죠. 뉴욕의 맨해튼에 놀러 갔더니 그곳 가이드가 이것저것 보여주다가 이제 그곳 요트 정박장에 간 다음에 요트들을 다 설명한 다음에 이 요트들은 이곳 월스트리트에서 근무하는 은행가며 증권회사 직원들의 요트입니다. 너무 훌륭하고 멋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방문객이 그런데요. 고객의 요트는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 주식 중개인이나 은행가나 보험사의 사람들은 저렇게 훌륭한 요트들을 가지고 있는데 정작 고객들의 요트는 어디에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우리나라 은행이며 증권사며 보험사 양심적이고 신뢰받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지 말아야 될 첫 번째 사실은 그분들 연봉은 높습니까? 낮습니까? 높아요.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그분들 연봉은 국가에서 지급해요? 우리 고객이 지급해요? 우리 고객이 지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사실 60년 가까이 금융생활을 하는 동안 만약에 내가 잘못 알고 금융생활을 잘못 영위했다가는 오히려 이 사람 저 사람 돌아가다가 내 돈은 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을 좀 가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혹시 오늘 금융회사에서 나오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해하지 말아 주십시오. 금융회사에 있는 직원분들이 다 이렇게 행동한다는 뜻이 아니고 그분들 중에 문제가 터지는 경우가 워낙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 특히 금융 소비자분들이 잘 알고 지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증권사부터 한번 가볼까요? 증권사. 여러분들께서 이제 증권사에 방문하시면 증권사 직원분들이 주로 이제 펀드를 판매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펀드 판매를 하시다 보면 선생님 저희를 믿고 월급의 일정 부분 펀드에 맡기십시오. 은행 예적금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주식시장이 하락장이 온다 하더라도 저희는 플러스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좀 해요. 자, 이 얘기는 맞는 얘기일까요? 틀린 얘기일까요? 자, 이 얘기는 정확히 맞는 얘기입니다. 아니 주식시장이 하락장이 오는데 어떻게 플러스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얘기지? 그 이유가 있는데요. 자, 예를 들면 제가 30만 원짜리 거치식 펀드 예금처럼 한꺼번에 내는 걸 가입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30만 원짜리 거치식 펀드를 가입했는데 가입하자마자 다음 달이 됐을 때 반토막 나버린 거예요. 야,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본전만 찾자 했더니 다음 달에 다시 원상태로 회복이 됩니다. 어이쿠, 본전 찾을 기회다 해서 제가 환매하고 나가는 순간 제 수익률은 몇 퍼센트겠습니까? 제로죠, 제로. 그죠? 자, 오늘 날씨도 좋은데 좀 웃으면서 들으세요. 자, 오늘 지금 표정이 약간 안드로메다에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자, 편하게 들으십시오. 제로입니다, 제로. 당연한 얘기죠. 그죠? 그런데 제가 이걸 거치식 펀드 말고 증권사 직원 말대로 적립식 펀드로, 전 월급쟁이니까 매달 납입하는 적금처럼 적립식 펀드로 가입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첫 달에 10만 원 냈어요. 주가가 10,000원이래요. 저는 몇 주를 살 수 있죠? 그렇죠. 10주를 살 수 있죠. 앞서와 마찬가지로 주가가 반토막 나버렸습니다. 저는 또 10만 원 냈어요. 적립식이니까 5,000원짜리 주식 저는 몇 주를 살 수 있죠? 20주를 살 수 있죠. 다시 원상태로 회복이 됐습니다. 또 10만 원 냈으니까 저는 10,000원짜리 10주를 매수하게 되는데 이번에도 똑같이 30만 원 냈지만 제가 보유하고 있는 총 주식수는 몇 주죠? 40주죠. 현재 주가는 10,000원이니까 저는 얼마치를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40만 원치를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30만 원 냈지만 40만 원치를 보유하고 있으니까 제 수익률은 몇 퍼센트다? 플러스 33%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증권사 직원 말대로 주식시장이 하락장이 온다 하더라도 플러스 수익을 낼 수 있단 말이 정확히 맞는 얘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간혹 비양심적인 증권사 직원은 요 얘기는 엄청 강조하는 반면에 반대 얘기를 잘 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경우냐? 오히려 반대의 경우를 좀 볼게요. 자,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30만 원짜리 거치익 펀드를 가입했는데 이게 다음 달에 2배로 오른 거예요. 이때 딱 팔고 나가면 좋겠습니다만 이게 사람 마음이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죠? 더 오르겠거니 생각했는데 다시 원상태로 고꾸라져 버립니다. 어이쿠, 더 떨어지기 전에 팔고 나가야 되겠다 해서 딱 환매하는 순간 제 수익률은 몇 %다? 제로죠, 제로. 맞습니다. 아, 그래, 맞아. 이거를 증권사 직원 말대로 적립식으로 나눌 걸. 이제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씩 나눠내기로 한 거예요. 10만 원 냈을 때 만 원이니까 저는 10주 매수했고요. 2배로 올랐어요. 2만 원이니까 저는 5주밖에 살 수가 없죠. 다시 원상태로 돌아버리니까 저는 또 10만 원으로 10주 매수하게 됩니다. 똑같이 30만 원 냈지만 제가 보유하고 있는 총 주식수는 몇 주죠? 25주죠. 현재 주가가 만 원이니까 저는 25만 원어치를 보유하고 있다. 제 수익률은 몇 %다? 마이너스 17%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적립식 펀드를 하나 가입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주식장이 하락장일 때는 유리할 수 있으나 상승장일 때는 불리할 수 있다는 점을 좀 감안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실제로 이런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났습니다. 언제 일어났느냐? 이 자리에 제가 봤을 때는 연세가 좀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2005년, 6년, 7년은요. 우리나라 주식시장 역사상 가장 좋았던 때예요. 기억나십니까? 이거 끄덕이시면 연세가 좀 계시다는 얘기인데 자, 농담이고요. 2005년, 6년, 7년은요. 우리나라 주식시장 역사상 가장 좋았던 때다 보니까 자고 깨면 오르고 자고 깨면 올랐어요. 그래서 너도 나도 펀드에 가입을 했던 때입니다. 펀드 열풍이 때예요. 펀드 열풍. 그래서 너도 나도 펀드를 가입하다 보니까 주가가 계속 올랐습니다. 자, 그랬는데 2007년도쯤에 거의 막차죠, 막차. 특히 공무원, 선생님, 군인 이러신 분들이 잘 모르신 채로 야, 지금이라도 내가 좀 가입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나만 지금 돈 못 벌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해서 막판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가입을 하셨어요. 이분들이 가입했는데 안타깝게도 2008년도에 뭐가 터져요? 글로벌 금융 위기가 터지죠. 맞습니다. 금리가 터지니까 2200포인트를 넘나들던 종합주가지수가 폭락을 거듭해서 892포인트까지 빠졌어요. 반토막도 더 났습니다. 이분들이 증권사 직원 말대로 적립식 펀드를 꾸준히 월급에서 따로 떼어서 납입을 해나가고 있었는데 반통 나버리니까 야, 이거 내가 미쳤지, 왜 이런 걸 가입했지, 너무 위험하다 후회를 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일단 장기 투자하라며 일단 들고나 있어보자. 들고 있었더니 2년 만에 다시 원상태로 회복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어라? 이거 옛날에 내가 샀을 때랑 비슷해졌네? 본전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분들이 엄청나게 팔고 나가셨어요. 환매하고 나가셨습니다. 자, 그분들 수익률은 어떻게 되겠어요? 제로가 아니라 플러스 30% 가까이 보셨습니다. 아주 큰 수익을 본 거예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하락장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높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적립식 펀드였기 때문에 떨어질 때마다 저가에 꾸준히 매수했더니 이게 나중에 회복됐을 때 높은 수익률을 거두게 됐다는 얘기죠. 그죠? 그분들 모른 채 거둔 거예요, 사실은. 자, 그런데 어떤 분들이 또 계시겠어요? 반대의 경우도 계시겠죠. 반대의 경우 어떤 분들이냐면 조금 똑똑하셨던 분들. 2005년 6년도쯤에 야, 이거 중국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뭐 인도도 성장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반사이익 보지 않겠어? 미리 좀 가입을 해놔야 되겠다 해서 일찍부터 펀드에 가입해서 계속 적립 펀드로 매수해 나가고 있었는데 2007년도쯤에 거의 뭐 꼭지에 다다랐을 때 이때 딱 팔고 나가면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안 되거든요. 들고 있다가 결국엔 2008년도에 위기를 맞고 폭락을 거듭해서 1000포인트 가까이 빠져버리니까 어이쿠야, 내가 잘못 투자했구나, 지금이라도 본전 찾고 나가야 되겠다 해서 그분들이 엄청나게 또 많이 환매를 하셨습니다. 그분들 수익률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마이너스 20% 가까이 보셨다는 얘기죠. 그죠?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이런 일들이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거라는 거예요. 계속 반복될 때마다 어떤 분들은 하락장에 용기를 내서 꾸준히 적립식 펀드를 매수해 나갈 수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또 똑같이 막차를 타신 다음에 허둥지둥 하시다가 크게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증권사 말을 고지고대로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게 좀 전략이 필요하구나.
금융 소비자에게 맞는 전략이 필요하다. 예. 자, 두 번째 얘기로 또 넘어갈게요. 보험사로 한번 가볼까요? 보험사. 보험사 얘기를 드릴 때 이 CF를 좀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리는데 이 CF가 대단히 유명했던 CF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아시는 분들 아실 수 있겠습니다. 피생명보험사 CF였는데 내용이 뭐였냐면 CF가 시작이 되면 어떤 젊고 아리따운 여성 부인이 세차를 해요. 딸아이랑. 예. 아주 너무나 즐겁고 행복한 모습으로 세차를 하다가 중간에 나레이션이 흘러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느냐? 10억 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나와요. 뭘 받은 걸까요? 네, 맞습니다. 예. 남편의 사망보험을 받은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또 너무나 즐겁고 행복한 모습으로 세차를 마치고 마지막 장면은 어떤 젊고 잘생긴 보험 설계사로 보이신 분하고 이제 상담을 하면서 끝을 맺거든요. 자, 이 CF가 나오자마자 인터넷에 댓글들이 엄청나게 달렸어요. 주로 남편분들이 다신 것 같은데 분노의 댓글들이 달린 거예요. 뭐라고 달렸느냐? 아니 남편 죽었는데 이렇게 행복해할 수가 있을까? 라면서 막 댓글들이 달리고 이런 장면 보면서는 야 이거 나도 종신보험 가입자인데 어차피 나 죽으면 보험 설계사랑 돈 받는 거 아니야? 라면서 막 댓글들을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아주 유명했던 CF인데 이 CF가 유명해진 이유는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왜 유명해졌느냐? 이 CF가 그냥 가상의 인물을 주인공으로 만들어진 CF가 아니고요. 실제 있었던 사람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CF예요. 실제로 저기 멀리 강원도에 살고 계시던 어떤 젊은 의사분께서 가족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10억 원짜리 종신보험을 가입했는데 안타깝게도 다음날 돌아가셨어요. 지금 웃으신 분들 좀 계셨습니다. 자,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황당한 일이에요. 그죠? 이런 일들이 지난 과거에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보험업계가 발칵 뒤집혔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개인 보험 시장에서 정말로 10억 원짜리 보험금을 처음으로 지급했던 아주 유일했던 사건이고요. CF를 보셨던 분들은 조금 자료를 뒤져보다가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지? 난리가 났던 사건이에요. 자, 그랬는데 이 피생명보험사에서는 이 CF를 급하게 제작한 다음에 뭐라고 강조하는 것이냐? 보십시오. 당신의 남편이, 당신의 가장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잘못될지 모르는데 만약에 갑자기 하늘나라도 가버리신다면 가족의 생계를 위협받지 않도록 종신보험을 가입하십시오. 이렇게 되니까 가족들이 어렵지 않게 잘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무슨 얘기냐? 보험의 가장 중요한 순기능을 너무나 잘 강조한 CF라는 거예요. 보험은 이럴 때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그런데 또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느냐? CF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이 10억 원짜리 종신보험금은 너무나 잘 강조된 반면에 쏙 빠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뭐가 빠졌을까요? 그렇죠. 그 남편분께서 매달 납입하기로 했던 보험료 얘기는 쏙 빠져있더라. 보험료가 얼마였다? 156만 원이었다는 사실. 혹시 이 자리에 저도 종신보험료로 보통 한 150만 원 투시 내고 있습니다. 계십니까? 없으실 거예요. 그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나 저나 웬만한 중산층이라면 저렇게 낼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아주 부유한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재밌게도요. 우리나라 국세청 자료를 들여다보면 그 자료 안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종신보험 가입을 권유드립니다 라는 문구가 있어요. 아니 국세청이면 세금을 거두는 과세당국인데 왜 종신보험 가입을 권유하지?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부유한 자들에게. 부유한 자들은 죽자마자 국가에 뭔가를 납부해야 됩니다. 뭘 납부해야 될까요? 그렇죠. 상속세금을. 그죠? 상속세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상속세율이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에요. 최고 세율이 50%입니다. 그럼 쉽게 예를 들면 만약에 자수성가한 부자가 빌딩 부자가 있는데 이 빌딩이 100억짜리 빌딩이다. 하루아침에 돌아가셨다. 그러면 배우자와 자녀가 세금으로 얼마를 내야 된다? 50억을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공제가 꽤 많아가지고 50억을 내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찌되건 세율이 상당히 높다 보니까 이 부유한 자들 입장에서는 야 이거 세금 내겠다고 빌딩을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너무나 황당한 경우라는 거죠. 그래서 부유한 사람들은 늘 이 세금이 고민이겠습니까? 고민이 아니겠습니까? 늘 고민이에요.
내가 평생 모은 재산 하루아침에 세금으로 나가게 생겼으니까. 그죠? 자, 그런데 한번 여쭤볼게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과 저나 대다수의 중산층이라면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무 쉽게 대답하셨는데. 자, 이 자리에 계신 분들께서 나중에 돌아가실 때 반드시 상속세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바람이에요. 꼭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 현실을 감안해 보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우리나라 대다수의 직장인들이라면 상속세 낼 일이 거의 없더라. 왜 그러냐면요. 보통 본인께서 돌아가시는 순간에 평상시에 이제 자녀들에게 증여할 거 증여하고 배우자에게 떼어줄 거 떼어주고 분가시킬 거 분가시키고 본인 재산만으로 죽는 순간에 10억 정도는 들고 있어야지만이 빚 한 푼 없이 부채 하나 없이 10억 정도는 들고 있어야지만이 그제서야 상속세가 10원, 20원 붙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걱정할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습니다. 자, 그래서 몇몇 분들이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아, 그래? 아니, 그럼 나는 어차피 직장생활자고 공직생활자고 어차피 월급쟁인데 내가 상속세 걱정할 일은 없어 보여. 차라리 그러면 죽을 때까지 보장받는 종신보험을 가입하지 말고 일정한 기간까지만 보장받는 그런 보험 어떨까? 예를 들면 55세까지만, 60세까지만, 65세까지만 일정한 기간까지만 보장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일정한 기간까지만 보장받는 보험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런 보험을 뭐라 부른다? 정기보험이라고 불러요. 정기보험. 아마 오늘 처음 듣는 분들 많으실 거거든요. 알아두시면 아주 좋습니다. 정기보험 뭐냐면요. 저는 55세까지만 일할 거예요. 60세 은퇴할 거예요. 65세쯤 되면 아들, 딸들 다 시집 가고 장가 갈 것 같습니다. 그 이후까지 죽을 때까지 보장받을 필요는 없어 보여요. 그래서 일정한 기간까지만 보장받다 보니까 보험료는 내려갈까요? 올라갈까요? 내려갑니다. 대폭 내려가요. 얼마나 많이 내려가냐면 보통 지금 남자 나이 40세 기준으로 한 1억 정도를 보장받겠다. 보험금으로, 사망보험금으로. 그럼 대략 매달 한 28만 원 정도 내야 됩니다. 28만 원. 상당하죠. 그죠? 종신보험으로 가입한다면. 근데 이걸 만약에 정기보험으로 가입했다. 그러면 똑같이 20년간 매달 대략 4만 원 납부하면 됩니다. 보험료가 엄청나게 내려가죠. 심지어 이걸 인터넷 정기보험으로 다이렉트로 가입했다. 3만 원 정도 내면 돼요. 그러면 한 사람이 20년간 세월 동안 근 25만 원 정도의 차익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걸 매달 저는 저축하거나 투자하거나 기회비용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얘기죠.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나라는 정기보험 가입자는 거의 없고 아는 사람도 없어요. 다 종신보험만 가입되어 있을까? 그죠? 왜 그럴까요? 안타깝게도 보험사에서 잘 얘기해 주질 않기 때문에 그래요. 보험 설계사분들도 잘 얘기해 주질 않습니다. 그죠? 굳이 내가 28만 원짜리 팔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하러 3만 원짜리를 얘기하겠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입장이 달라지겠죠. 내가 3만 원짜리 가입해서 25만 원을 저축하거나 투자할 수 있게 되니까. 그죠? 그래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암보험이 됐든 사망보장이 됐든 어떤 보험이 됐든 내가 정기보험이나 정기특약을 가입한다면 보험료를 대폭 낮출 수가 있어요. 심지어 제가 강의를 좀 오래 하다 보니까 예전에 마포구에서 강의할 때 어떤 젊은 여성 부인께서 저를 찾아오시더라고요. 저 무슨 질문 있으십니까? 이렇게 여쭤봤더니 질문은 없고요, 선생님. 얘기는 잘 듣고 있는데 여기 등장하는 이 집 있잖아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순간 너무 놀래가지고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혹시라도 고인의 명예를 흐트러뜨리는 그런 발언을 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분께서 아니요 선생님 말씀 잘하셨습니다. 제가 그 뒷얘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뒷얘기요? 들어봤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젊은 의사분께서 가족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10억 원짜리 종신보험, 정말 큰 보험이었어요. 그 당시에 10년도 더 된 얘기니까 10억짜리 종신보험을 가입하고 안타깝게도 다음날 돌아가시게 되니까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했느냐 안 했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이 CF가 그렇게 유명한 CF인데 선생님 안 했어요. 보험회사에서는요 보험조사팀을 내보냈습니다. 여러분 보험조사팀 들어보셨어요? 보험조사팀은요 전직 경찰관들이에요.
이분들은 보험사에서 근무하면서 뭘 조사하겠습니까? 보험 사기를 조사하시는 분들이세요. 근데 이분들 입장에서는 좀 수상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야, 이거 아니 의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인데 이것도 젊은 양반이 이렇게 큰 보험을 가입하고 하루아침에 돌아가셨다? 아, 이거 수상하다. 조사 나가야 되겠다. 유족들이 막 통곡하고 있는 가운데 정말 죄송합니다만 제가 좀 시체를 좀 부검하면 안 되겠습니까? 정말 죄송합니다만 저희 좀 증거자료 가져가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얼마나 열이 받겠어요. 싸움이 붙은 거예요. 싸움의 싸움 끝에 그럼 보험금이라도 내놓으라고 분쟁이 걸린 겁니다. 분쟁의 분쟁 끝에 끝까지 보험금을 내놓지 않으니까 그제서 이제 소송을 걸었어요. 소송의 소송 끝에 아무리 자료를 조사해도 증거가 나오지 않으니까 그제서야 수개월 지나서 이 10원짜리 보험을 지급하고서 ECF를 엄청 홍보했다는 얘기를 제게 들려주시더라고요. 자, 그럼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냐? 많은 분들께서 보험회사 서류에 사인할 때요. 요 사안이 발생하면 내가 무조건적으로 보험금을 지급받겠거니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 사안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여러분과 저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좀 감안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간단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보험금을 주는 게 좋겠습니까? 안 주는 게 좋겠습니까? 네, 제가 말은 안 하겠습니다. 보험회사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아주 단순한 얘기다. 그래서 어떤 일이 많이 걸리냐면 고액 보험일수록 소송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인할 때 무조건적으로 내가 보험금을 받겠거니 생각하지는 마시고 적어도 내가 보험금으로 커버할 것들은 잘 커버해 두시되 나머지 것들은 대부분 잘 적금으로 좀 커버하시는 게 좋다. 예금으로 커버하시는 게 좋다. 내 돈으로 커버하시는 게 좋다라는 얘기예요. 내 돈은 언제든지 뺏어 쓸 수 있는 내 직접적인 보험금이 되는 반면에 보험은 사실은 그 사항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죠? 자, 이제 세 번째로 은행도 또 가볼 거예요. 은행. 자, 은행 가보시면요. 은행권 직원분들께서 이제 대출 받으러 많이 가시니까 선생님 요즘에 대출 규제가 좀 심하지 않습니까? 좀 서류가 많아졌어요. 여기 체크하시고 여기 사인하세요. 그러면 저희는 잘 모르다 보니까 대출 금리 좀 낮게 해주세요. 한도 좀 올려주세요. 그럽시다. 체크 사인 이러고 나가시 바쁘시거든요. 근데 그러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특히 젊으신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들과 제 인생에 한 번 대출 받게 되면요. 인생에서 가장 큰 자금을 빌리게 되는 거예요. 자, 빌리니까 뭘 줘야 돼요, 우리가? 그렇죠. 돈값을 줘야 되죠. 빌린 가격인 돈값을 줘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자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워낙 큰 자금을 빌리다 보니까 이자가 상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좀 계산을 좀 해보셔야 되는데 예를 들면 자, 대출 받을 때 제가 저 1억 5천만 원 필요해요. 4% 이자율이라고요? 최장 30년 받으라고요? 좋습니다. 지금 급하니까 사인할게요. 서류 주세요. 했더니 선생님 요즘에 저희가 이제 세 가지 방식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끔 되어 있는데 대개 우리나라 분들은 과거에 만기 일시 상환 방식으로 체크를 하셨어요. 최근에 대출 규제가 좀 강화되면서 이제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 있는데 요거 하셔도 좋고 아니면 원리금 균등 하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무슨 얘기지? 좀 조사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예를 들면 원리금 균등은 평상시에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을 똑같이 균등하게 갚아나가겠다는 거예요. 원금 균등은 이자 상관없이 원금만 똑같이 갚아나가겠다. 만기 시상환 방식은 상관없어. 그냥 만기 도래했을 때 원금을 몽땅 갚는 방식이에요. 평상시에는 이자만 내다가 그죠? 자, 그러면 사실은 만기 시상환 방식이 가장 단순하고 편하죠. 그죠? 이자만 내면 되니까. 그래서 이거를 가장 많이 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아니 잠깐만요. 이거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 중에 뭐가 좋은 겁니까? 이거 장단점이 있어요. 원리금 균등은요. 평상시에 원리금을 똑같이 갚아나가다 보니까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매달 71만 6천 돈씩 똑같이 갚아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현금 흐름이 명확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어차피 월급에서 요 돈만큼만 따로 빼놓고 쓰면 되니까. 그죠? 근데 단점도 생깁니다. 단점 뭡니까? 물어봤더니 총 이자액으로 선생님은 얼마를 갚는데요? 1억 780만 원 돈을 갚는다. 자, 이자만요. 자, 이자가 좀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죠. 그죠? 그래서 이거 좀 이자가 많은 것 같은데
잠시만요. 그럼 원금 균등은 뭡니까? 했더니 원금 균등은요. 이자 상관없이 원금부터 똑같이 까나가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되면 장점과 단점이 생기는데 단점은 선생님 평상시에 내는 금액이 시간이 지나면 갈수록 달라져요. 그래서 초기에는 좀 많이 내는가 싶지만 시간이 지나면 갈수록 줄어들게 됩니다. 어라? 이거 월급에서 얼마 떼어낼지 알 수가 없네. 현금 흐름이 불명확해지네. 단점입니다. 그런데 큰 단점은 또 아니에요. 왜? 지난달보다 무조건 적게 빠져나갈 테니까. 그죠?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갚아나가면 이자는 얼마 갚는데요? 확인해 봤더니 얼마 갚아요? 9천만 원 돈을 갚죠. 그러면 이자의 차이가 무려 1,800만 원 돈 차이가 발생한다.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제 입장에서는 이자를 줄이는 게 중요할까요? 현금 흐름이 중요할까요? 이자를 줄이는 게 급선무죠. 그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대다수의 국민들 중 대출 받는 방식을 보면요. 거의 대부분은 다 만기 일시로 많이 받으셨고요. 최근에 규제가 강화되면서 그나마 원리금 균등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원금 균등은 여전히 적습니다. 자, 이제 궁금해지실 거예요. 그럼 도대체 만기 일시 상환 방식으로 똑같은 조건 하에 대출을 받게 되면 얼마나 갚게 되는 거지? 이자를 계산해 봤어요. 얼마나 갚느냐? 이자만 1억 8천만 원을 갚습니다. 놀랄 노짜죠.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예요. 그죠? 평생 이자만 내다가 허리랑 등골이랑 다 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특히 대출 받을 때는 반드시 방식 차이를 좀 기억하셔야 되고 어떻게든 원금을 갚아나가는 방식으로 선택하셔야 된다. 이거는 카드 대출이 됐던 신용 대출이 됐던 담보 대출이 됐던 똑같습니다. 그죠? 자, 이쯤 되면 몇몇 분들이 야, 이거 금융기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믿을 수 없네. 이럴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드린 얘기는 일부 얘기고요. 이분들에게도 일부 양심적인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금융기관을 신뢰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요. 잘 생각해 보시면 금융기관의 사람들은, 금융기관의 직원들은 뭘 가지고 장사하시는 분들이에요? 돈을 가지고 장사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분들 입장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을 비하하거나 폄훼하는 뜻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금융 소비자는 금융의 속성을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 비용을 줄이는 게 일단 1순위다. 그죠? 금융 비용을 아끼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를 오늘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